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안동의 종까지 무덤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당시 나는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절친 중 한 명이 안동이 고향인 친구였다. 안동이라 하면 보통 종갓집을 떠올리는데 그 친구네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다. 안채, 사랑채, 뒤뜰까지 있는 정말 큰 집이었다. 그 집엔 수박밭도 있었는데 방학 때 나는 그 친구네 수박밭 일을 도와주고 계곡에서 놀려고 2박 3일 일정으로 안동에 갔다. 낮 동안 수박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뒤 툇마루에 앉아 먹는 수박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친구와 나를 포함한 3명이 수박 3통을 다 먹었을 정도로 맛있었다. 배가 부르니 나른해지면서 잠이 오기 시작했다. 날씨가 시원해서 에어컨도 필요 없을 정도였고 우리는 바깥 벨트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피곤해져서 금세 잠들었다. 그런데 자다가 문득 눈을 떴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다.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집이 워낙 커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했다. 별채 모퉁이를 돌아 조금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연기가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수박을 드시고 계셨다. 모기가 많아서인지 평상 한가운데에 모기향까지 피워놓으셨다. 내가 지나가자 할머니가 말을 거셨다. 수박 좀 들고 가시게나. 나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터라 사양하며 말했다. 수박은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찾는 중입니다. 소변을 보고 와서 먹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다. 애끼 이놈 안 먹을 거면 썩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라 나는 화장실을 향해 뛰었다. 다행히 화장실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소변을 본 뒤 노부부께 성의를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려 다시 돌아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또 수박을 먹으면 밤새 화장실에 들락거릴 것 같아서 그냥 별채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고 아침에 친구가 흔들어 깨워 일어났다. 친구네 집은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고 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젯밤 노부부가 앉아 계시던 평상을 보니 그 자리에 무덤 2개가 있었다. 내가 어젯밤 모기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향이었다. 친구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놀라며 말했다. 어젯밤 내가 봤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야. 그 무덤은 집터가 있을 때부터 있던 거고 친척들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이장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2분이 꿈에 나타나서 결국 그 자리에 무덤이 계속 있는 거야.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종종 그분들이 나에게 주려던 수박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휴일 사무실에서 만난 동료. 지난주 일요일 회사 근처 치과에 다녀왔다. 치료가 끝난 뒤 문득 사무실 쪽을 올려다보니 창 너머로 사람 모습이 보였다. 너댓 명 정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중 회사에서 가장 친한 동료의 모습도 보였다. 휴일 출근인가 싶었는데 문득 그 녀석이 일요일에는 가족과 디즈니랜드에 간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다. 의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녀석에게 전화를 걸자 바로 받았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귓가로 가져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뭐하다니, 디즈니랜드 간다고 했잖아. 해저 이만 네 앞에서 줄 서고 있다. 너 지금 회사에 있잖아.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다. 그 녀석이 창밖을 두리번거리다 잠깐 나와 눈이 마주쳤던 기분이 들었다. 왠지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이 끼쳤다. 언제나 싱글벙글 웃는 녀석인데 그날은 눈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길하게 느껴질 만큼 나는 그대로 집으로 도망쳤다. 다음 날 조금 무서웠지만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 동료에게 어제 일에 관해 물었다. 너 말이야, 어제 진짜 디즈니랜드에 갔었냐? 왜 그런 게 궁금해? 어제도 이상한 전화나 하고. 너 좀 이상한데. 아니, 사실은 어제 내가 회사에 있는 걸 봤거든. 순간 회사 안 공기가 얼어붙고 싸늘한 시선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했다.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는 하루 종일 가족이랑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다니까. 이거 봐, 어제 찍은 사진. 동료의 스마트폰에는 분명히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것 같은 가족 사진이 보였다. 방구 듣고 있는 녀석의 딸이 무척 귀여웠다. 게다가 날짜도 딱 지난 일요일에 찍은 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선물이라며 크런키 초콜릿을 받았는데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날 이후 어쩐지 다른 동료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나에 대한 태도가 부자연스럽다. 지금도 일이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가곤 하는데 문득 시선을 느끼고 뒤돌아보면 몇몇이 정색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일이 자주 있다. 그게 너무 무섭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여기에 적는다. 더는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 커튼에 남아있던 피. 내가 3살쯤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자던 어느 밤, 어머니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를 닦는 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창가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보았다.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커튼을 냅킨으로 열심히 닦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뭐 하는 거니? 그러자 내가 대답했다고 한다. 커튼에 피가 잔뜩 들러붙어 있어서 닦고 있어. 엄마, 도와줘. 이 이야기는 실화다. 하지만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로 무서운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나로서는 무서웠던 경험이다. 특별히 영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맑아서 영가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 피 묻은 커튼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어릴 적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때 우리는 맨션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잠자던 엄마를 깨워 안방문 너머 세탁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언니가 저기 위에 앉아서 계속 보고 있어. 나는 5살이라 그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내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언니를 봤던 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새 이름을 받아왔다. 그게 나를 보호해준다고 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재래식 변기 미스터리.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나는 봉사활동부에 가입해 있었고 여름에 1박 2일로 어느 섬에 연수를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노인분들을 간병하는 방법과 단체 행동에서의 매너 등을 배웠다. 교육이 끝나면 각자 자신의 방에서 놀곤 했다. 연수 이틀째,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봉사활동부였기 때문에 연수원의 청소도 우리 몫이었다. 나는 여자 화장실을 맡게 되었는데 작은 섬의 연수원이라 화장실도 그리 넓지 않아 혼자 청소하기로 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4칸 중 하나의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 화장실에 있는 줄 알고 잠시 기다렸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배라도 아픈 건가? 나는 다시 한번 기다려 보았지만 청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국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물 좀 틀게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열려있는 다른 칸들을 모두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닫힌 한 칸만 남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청소해야만 내 일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저기, 청소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 아래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발이 보여야 했다. 그러나 발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장난으로 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틈으로 안쪽을 엿봤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문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다. 깜짝 놀란 나는 옆에서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친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흥미를 느낀 듯 곧바로 나와 함께 여자 화장실로 갔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 칸은 비어 있었다. 남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칸에만 재래식 변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 허공에 떠 있던 걸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것이 인간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큼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역시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5번째 이야기, 전국시대 유모가 남긴 저주자장가. 이제 꺼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앞두고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전해지는 자장가가 있다. 들은 사람이 악몽을 꾸게 되는 자장가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다. 시에 가락을 붙인 느낌으로 라디오 체조 정도의 짧은 노래다. 무척 독특한 노래로 대대로 우리 집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노래다.
전국시대에 우리 집안이 섬기던 영주를 죽인 무사의 집에 유모로 들어가 후계자를 죽였다는 전설도 따라붙는다.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정말 무서웠다. 부모님이 자장가를 불러줄 거야 라고 겁을 줄 때마다 울곤 했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25살이 될 때까지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뒤 그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다. 그런데 들켜놓고는 가짜는 개그로 얼버무리려 들었다. 당시 반쯤 동거하고 있던 상황이라 대충 넘기고 술에 취해 잠든 그의 모습을 보니 울분이 치밀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자장가를 입에 담았다. 3번 정도 반복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자리에서 막 토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랐지만 토하고 나서도 이불에 엎드려 꾸벅꾸벅 조는 걸 보고 그냥 돌아섰다. 자장가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갔다. 그 후 상대 부모님께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헤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꿈에서 자신이 죽어서 썩어가는 장면을 계속 본다고 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식간에 야위어 갔다고 한다. 결국 1년쯤 지나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입원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 지냈기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자장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은 그 노래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6번째 이야기, 시간의 흐름.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일이다. 그날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1시간 반쯤 후에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모일 예정이었다. 나는 점심시간 내내 친구와 교실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어쩐지 조용해졌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친구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깜짝 놀라며 외쳤다. 왜 벌써 2시지? 당황한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급히 체육관으로 뛰어갔다. 체육관 문 앞에서는 다른 반 아이가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었다. 쟤도 늦은 건가? 싶었다. 나와 친구도 체육관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다.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 하지만 우리도 왜 늦었는지 이유를 몰랐기에 그저 할 말이 없었다. 선생님은 더욱 화를 냈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반 아이들도 몇 명씩 연달아 지각하며 달려왔다. 결국 늦게 온 학생이 모두 합쳐 30명쯤 됐던 것 같다. 우리 모두 선생님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왜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집합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처럼 교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 많은 인원이 체육관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데도 선생님들조차 미처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선생님도 당황하신 나머지 결국 우리 모두를 그냥 체육관으로 들여보내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일이 참 이상하다. 전교생이 모이는 집회 때는 항상 전원이 모였는지 꼼꼼히 점검하곤 했었는데 말이다. 이따금씩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조화였는지 궁금해진다. 혹시 카미카쿠시라는 게 이런 걸까? 시간을 벗어나 버려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 말이다. 7번째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어렸을 적 명절에 시골에 가면 저녁마다 할머니를 비롯해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그날도 저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갑자기 공포와 미스터리로 흘러갔어. 아버지가 삼촌에게 자신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라며 이야기를 시키더라고. 삼촌이 겪었던 도깨비 이야기였지. 물론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익숙한 도깨비와는 다른 존재였어. 사실 도깨비인지도 불명확했는데 그 시절 할머니나 삼촌은 그런 존재들을 도깨비로 여겼다고 해. 우리 시골은 경남 합천군의 외곽에 자리한 곳이었어. 할머니 집 마루에 나와 정면을 보면 큰 산맥이 보이는데 할머니와 아버지는 종종 그 산에서 도깨비 불이 날아다니는 걸 봤다고 했어. 이야기는 산에 성묘를 다녀오던 날에 일어났어. 명절이라 술 기운에 조금 취한 상태였는데 삼촌이 멀쩡히 내려오다가 갑자기 씩씩대며 욕을 하면서 빠르게 내려가더래. 아버지는 삼촌이 왜 저러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삼촌은 점점 더 화를 내며 무언가를 쫓듯이 달려가더라고.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 재빨리 삼촌을 따라갔어. 삼촌은 길도 아닌 곳을 헤치고 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잡으면 죽인다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 달려갔지. 그때 할머니가 삼촌을 멈춰 세웠는데 그 방향 바로 앞이 절벽이었어. 삼촌은 절벽에 떨어질 뻔한 순간 정신을 차렸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삼촌의 기억에 따르면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사람 머리만 있는 존재가 나타나 굴러다니며 약을 올리더래. 희한하게도 무섭다기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 사람 머리만 굴러다니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무서워할 텐데 삼촌은 그저 그 존재를 당장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 그 존재는 계속 삼촌 앞에서 굴러다니며 삼촌의 화를 돋웠고 삼촌은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쫓아간 거였어.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길은 없었고 발밑은 절벽이었다는 거야. 이 일은 술 취한 사람의 환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당시 목격자가 많았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모두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후에 있었어. 어느 날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무서운 경험을 이야기하던 중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 임창정이었나 김창렬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연예인이 집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사람 머리만 굴러다니는 존재를 봤다고 했어. 그 존재가 집안에서 약을 올리며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화가 난 그는 그걸 잡으려고 베란다 난간까지 넘으려 했대. 다행히 매니저가 목격하고 말려서 사고를 막았다고 해. 또 어떤 연예인은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그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에 사람 머리만 있는 존재들이 굴러다니고 매달려 있는 걸 봤다고 했어. 그것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고 마치 약을 올리듯이 행동했대. 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점을 발견했어. 첫째, 사람 머리만 존재한다는 점. 둘째, 취한 상태에서 목격된다는 점. 셋째, 그걸 본 사람은 무서움 대신 분노를 느낀다는 점이야.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존재를 도깨비라고 생각했나봐. 우리 삼촌의 경험과 연예인들의 목격담이 겹치는 걸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 이게 정말 전통적인 도깨비 짓이었을까? 8번째 이야기, 촌장의 저주. 몇 년 전 내가 살던 마을의 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나이도 있고 이제는 무리야. 촌장은 페미콤이 나오기도 전부터 줄곧 마을을 이끌어온 장기 집권자였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만이 계속 촌장을 맡아왔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촌장 선거를 하려 해도 후보자가 나오질 않았다. 왜냐고? 가끔 새로운 후보가 출마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후보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있었다. 후보자의 아내가 원인 모를 추락사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일도 있었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가게의 원인 모를 화재가 나기도 했고 지지자의 회사 관용차 타이어가 모두 터져 있는 일도 있었다. 만약 이런 사건들만 있었다면 촌장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 야쿠자 같은 사람을 고용해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더 있었다. 어떤 후보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마리가 넘는 솔개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후보자의 집에 벼락이 떨어져 집이 전소되기도 했다. 후보자의 30살 된 아들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 해였는데도 한 지지자의 공장에만 폭설과 폭풍이 몰아쳐 공장이 무너진 적도 있었다. 그 모든 일을 듣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의미로 뭔가 씌어있는 거야. 참고로 촌장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임기 동안 마을은 이에서 읍으로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유치해 세수와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9번째 이야기, 신비한 꿈. 저희 어머니께서는 피아노 선생님이시고 출장 레슨으로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피아노를 가르치십니다.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편의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층에서 마주보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A의 어머니가 B의 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A가 꿈을 꾸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으로 슥 들어오시더랍니다. 당시 집에는 A 혼자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식탁으로 가셔서 의자에 앉으셨고 할머니도 그를 따라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시자 A는 아직 어려서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라면을 끓여드리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A가 라면을 한 그릇 끓여 할아버지께 드리자 할아버지는 아주 맛있게 드셨고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고맙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B와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A는 꿈에서 깨어난 후 신기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A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A는 꿈 얘기를 하지 못한 채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B가 결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B의 할아버지가 간밤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B가 돌아오고 나서 A가 그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 우연히 돌아가신 B의 할아버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꿈에서 본 그 할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A의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피아노 선생님께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B의 어머니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돌아가신 분께 공양을 올린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으스스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거미줄로 예고된 섬뜩한 발견. 난을 키우며 산에 자주 오르내리는 난꾼이나 사물 캐는 10만이들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다. 산에 들어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라. 나는 이 말을 예전부터 들은 적이 있었지만 최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아는 아저씨 한 분이 난을 키우며 다양한 종의 난을 찾아 산에 자주 다닌다. 이 아저씨가 말하길 나는 다른 종끼리 교배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가치가 배로 뛴다고 한다. 그래서 더 희귀한 난을 찾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 길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 특히 나는 주로 소나무 등걸에서 자라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산을 주로 찾는다. 하지만 등산로 근처에 자란 나는 흔하고 가치가 떨어지기에 인적이 드문 깊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점은 10만이들도 비슷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산에 들어가 소나무 등걸에서 난을 발견했다. 난을 자세히 살펴본 뒤 그 난을 캐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머리 뒤쪽에 거미줄 같은 것이 걸려 손으로 털어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거미줄이 자꾸 머리에 걸려 짜증이 났다. 거미줄을 걷어내려고 뒤를 획 돌아봤는데 그곳에 목을 메고 매달려 있는 시체가 있었다. 인적이 드문 겨울 산속에서 자살한 사람 같았다. 이 아저씨가 산에 갔던 시기는 초봄이었는데 시체는 겨울 내내 얼고 눕기를 반복해 거의 과메기처럼 변해 있었다. 홍비백산한 아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정신을 차리는데 한참이 걸렸다. 그 후로도 산에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산을 내려온다고 한다. 11번째 이야기, 철로에 묵힌 아이와 귀신의 유혹. 우리 할머니 집은 시골이다. 대부분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농사짓는 노부부가 겪은 일이다. 그 마을엔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가끔 급할 때는 굴다리를 지나지 않고 기찻길을 가로질러 가기도 한다. 하지만 기차가 워낙 빨라 자주 왕래하진 않는다. 늘 그랬듯이 해가 떨어지면 일을 끝내기로 약속한 할머니께서는 밭으로 김매기를 하러 가셨다. 밭을 매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이 넓은 곳을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곳엔 어려 보이는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고, 이 이쁜 아가씨는 누구지? 저기 강에 놀러 왔나?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엄마가 끌고 왔어요. 느그 엄마 돈이랑 놀라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집보단 여가 낫다.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피해봤자 곧 찾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아픈 게 멈췄는데 엄마는 제가 계속 아픈 줄 알아요. 맨날 안 아프게 해준다면서 이상한 것만 하고 부적을 쓰거나 무당까지 불러요. 소녀의 말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다. 많이 아팠는갑제. 그래도 지금은 건강해졌으니 다행 아이가. 네가 몰라도 느그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니를 낫게 한 기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호흡기 차고 있을 때도 다 지켜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할머니, 혹시 엄마를 만나도 저 본 척하지 마세요. 니랑 이렇게 수다 떨었다고 내가 말할까 싶나.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 넘어오라고요. 아직 조금 남았는데 해다 넘어가면 갈게요. 짧은 통화를 마친 순간
소녀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해는 금세 저물었고 할머니가 일을 마무리하려는 그때였다.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소녀의 엄마처럼 보였다. 우리 애가 놀다가 철로에 발이 끼었는데 혼자 못 빼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철로에 발이 낀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며 다급하게 할머니의 손을 끌었다. 할머니는 그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기찻길에 도착하자 멀리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구하려 했다. 아이의 발은 철사줄에 단단히 감겨 철로에 묶여 있었다. 그건 누군가 일부러 묶어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맨손으로 철사를 풀려 애를 썼다. 그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거 있나? 하지만 할머니는 철사 푸는데 정신이 팔려 듣지 못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 기찻길로 올라왔다. 거서 뭐하노? 기차 온다. 나온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철로에서 힘껏 밀쳐냈다. 두 분은 기찻길 밖으로 굴러떨어져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를 걱정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나무 넝쿨뿐이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귀신에 홀렸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할아버지 역시 기찻길에서 그 귀신을 봤다고 했다. 기차가 올 때 귀신은 할머니 옆에 딱 붙어 기차의 불빛을 가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웃으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12번째 이야기, 화재로 사라진 여관의 구인 광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때였다. 더운 날이 계속되었고 나는 구인지를 뒤적이며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어딜 전화해도 다 땡이었다. 달아버린 장판 위에 대자로 뻗어 구인 잡지를 펄럭이며 짜증 섞인 마음으로 넘겼다. 불경기인가? 절약을 위해 전기는 꺼둔 채로 방 안은 어둑했다. 저녁 햇살이 창가를 비집고 들어오며 바닥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남겼다. 멀리서 전차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방에서 풍겨오는 저녁 식사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컵라면이 있었지. 나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어질러진 구인지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페이지가 펼쳐졌다. 어느 현의 여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곳은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였다. 조건은 여름 동안만 일하는 것이었고 시급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숙식을 제공한다는 점에 끌렸다. 라면만 먹던 나에게 손수 만든 요리를 먹을 기회였기 때문이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 아직 모집 중인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성과 여성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왠지 긴장되었고 정적까지 하며 기다렸다. 곧 수화기 너머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르바이트인가요? 네, 구인에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이야말로 부탁드리고 싶네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부탁드려요. 성함은? 카미오입니다. 카미오 군이군요. 얼른 오세요.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두고 필요한 물품들을 메모했다. 여관의 구인 광고 사진을 보니 작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해가 지고 미지근한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조건이 좋은 데다 여관이면 만남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왜 이리 기쁘지 않은 걸까? 어두워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자 생기가 없었다. 침울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두통과 오한으로 깼다. 이를 닦는데 잇몸에서 피가 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아르바이트를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관입니다. 카미오 씨 계십니까? 네,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프신가요? 목소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착하면 온천에 들어가 쉬셔도 됩니다. 친절한 목소리에 감사하며 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현기증이 나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젖어가며 기침을 하던 중 손을 보니 피부가 메말라 쩍 갈라져 있었다.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 플랫폼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던 중 피가 묻은 손수건을 보았다. 여관에 가서 쉬고 싶다. 그때 전철이 도착했고 나는 비틀거리며 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하지마. 거기 타지마. 나는 할머니와 몸싸움을 벌였고 영무원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 위험했어. 붙잡혀서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몸 상태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온 것은 자동 응답이었다. 이 전화번호는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된 통화를 되감아 들어보았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추워. 얼어버릴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구인 광고를 확인했다. 페이지는 구겨져 있고 오래된 얼룩과 그 흐름이 묻어 있었다. 그 광고 속 여관은 수십 년 전 불에 타버린 곳이었다. 사망자 30여 명이 발생한 화재였고 주인은 부엌에서 발견되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펄럭이는 구인지를 바라보았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13번째 이야기, 원피스 귀신. 때는 4년 전쯤 이맘때였다. 내가 가장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종종 가위를 눌렸다. 워낙 자주 눌리다 보니 가위 눌리기 전에 촉도 좋고 푸는 법도 늘어서 이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도 가장 무서운 가위로 기억되는 날이 있다. 문득 자다가 눈을 떴다. 나는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편이라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어머니가 등 돌린 채 서 있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다. 게다가 어머니의 옷은 옛날에 처녀 시절 사진 속에서 보여주신 오래된 흰색 원피스였다. 나는 그제야 멈춰 섰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몸은 돌리지 않고 목만 휙 꺾여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빨간 마스크 괴담이나 영화 속 조커처럼 입이 쫙 찢어져 있었다. 이빨은 악어처럼 뾰족하고 들쑥날쑥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옛날 만화영화에서 마녀가 깔깔거리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두 눈은 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잠에서 깼다. 꿈이구나. 꿈이야.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한 그 귀신을 떠올리니 무섭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온몸이 무겁고 움직이지 않았다. 촉이 왔다. 또 가위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나 말고 또 누군가가 있는 게 보였다. 내 오른쪽에 누군가가 등 돌리고 앉아 있었다. 바로 그 흰색 원피스였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또다시 목만 휙 돌아가 나를 쳐다봤다. 그 찢어진 입과 뾰족한 이로 나를 보며 웃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필이면 왜 어머니란 말인가. 내가 죽든 귀신이든 상관없었다. 한 번이라도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힌 목을 억지로 열며 오른손에 힘을 주었다. 가위를 푸는데 자신이 있었기에 순식간에 손이 약간 들렸다. 이제 한 번 더 힘을 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우드득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손이 뒤틀리며 어깨까지 돌아갔다. 그리고 그 뒤틀린 팔로 검지손가락을 내밀어 힘주고 있던 내 손을 툭 눌렀다. 그 순간 내 몸은 다시 굳어버렸다. 웃음소리는 멈췄고 방 공기는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귀신의 눈은 여전히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시 잠에서 깼다. 너무 놀라서 방에 불을 켜고 꿈이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안방으로 달려가 어머니가 무사하신지 확인했다. 너무 패닉 상태라 어머니를 깨워 괜찮으신지 물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그날이 집안 제삿날이었다고 하셨다. 아마 조상님이 아닐까 싶다고 하셨다. 그 후로 4년이 흘렀다. 이사도 2번 해서 예전 집은 잊혀졌고 대학도 다녔으며 군대도 전역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올 때 가끔 꺼내는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일주일 전쯤이었다. 다시 잠에서 깼다. 뭔가 이상했다. 내 방이 너무 어두웠다. 촉이 와서 일단 불을 켜려는데 스위치가 5개나 있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전부 켜봤지만 방 전등은 켜질 기미가 없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 방엔 스위치가 하나뿐인데 꿈이구나. 그 순간 내 바로 앞에 있는 방문이 기익하고 살짝 열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두운 틈 사이로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대답 없이 그 누군가가 손을 뻗어 문을 더 열었다. 하얀 원피스였다.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아니, 어머니의 모습을 한 옛날 그 귀신이었다. 확실했다. 예전 그 귀신이었다. 나는 놀라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귀신이 문을 꽉 잡았다. 그리고 놀랄 정도로 어머니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오랜만이야.